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혈당을 재보신 적 있으시죠? 그 숫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실 겁니다. 어제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높지? 밤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떨어지지 않았을까? 혹시 이런 3가지 질문 지금 마음속으로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첫째, 나는 정말 식사를 잘 관리하고 있는데 왜 혈당이 오를까? 둘째, 공복 상태인데도 혈당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셋째, 약을 먹고 있는데도 왜 아침 수치는 쉽게 변하지 않을까? 이 3가지 질문은 사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음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한 환자분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60대 초반의 남성이셨는데 식단도 철저히 지키고 계셨습니다. 저녁도 일찍 드시고 단 음식도 거의 드시지 않았죠. 그런데 아침 혈당은 늘 130 이상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더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혹시 잘못하고 계신 게 아니라 몸이 밤새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조금 의아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완전히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간에서 포도당을 만드는 일입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우리 몸을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밤에는 외부에서 음식이라는 연료 공급이 끊기죠. 그렇다면 몸은 어떻게 할까요? 창고에 저장된 연료를 꺼내서 사용합니다. 이 창고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간입니다. 간은 저장해 두었던 당을 꺼내서 혈액으로 보내고 필요하면 새로운 포도당까지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뇌와 장기가 계속 기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혈당 조절이 조금씩 어려워질수록 이 간의 생산이 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공복 혈당이 높은 사람의 약 60%부터 70%까지가 간에서 과도하게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상태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몸 안에서 스스로 당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을 적게 먹으면 아침 혈당이 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더 높아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지금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간은 더 많은 포도당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조금 나뉘는 부분입니다. 어떤 의사들은 저녁을 가볍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다른 쪽에서는 너무 적게 먹는 것이 오히려 혈당을 자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적게 먹어라 혹은 많이 먹어라가 아니라 몸의 흐름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아침 혈당은 정말 어제 먹은 음식 때문일까요? 아니면 밤사이 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의 결과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이해하는 순간 혈당 관리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아침 공복 혈당은 하루 혈당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이 출발점이 흔들리면 하루 전체 리듬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출발점을 조금만 안정시켜도 하루 전체가 훨씬 편안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내 혈당도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특히 아침 혈당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변화가 나타나는 지표입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단 7일 동안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바꾸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하는지 구체적인 기준과 흔한 실수까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보시면 왜 지금까지 잘 안 됐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실 겁니다. 그럼 이제 밤사이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잠자는 시간은 몸이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몸은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체계적으로 다음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우리 몸은 중요한 변화를 겪습니다. 이 시간을 의학적으로는 새벽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 성장 호르몬 같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공통적으로 혈당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이제 깨어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아침 출근을 앞두고 자동차를 미리 예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엔진이 차가운 상태에서는 바로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연료를 쓰고 에너지를 올려두는 것이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미리 혈당을 올려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 과정이 아주 정교하게 조절됩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적절히 분비되어 다시 안정적인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하지만 혈당 조절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균형이 쉽게 무너집니다. 혈당은 올라가는데 이를 조절하는 힘은 부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아침 혈당이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나 중간에 자주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라 혈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면이 깨질 때마다 몸은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당을 더 올리게 됩니다. 즉, 잠의 질이 나쁠수록 아침 혈당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아침 혈당은 단순히 음식 때문일까요? 아니면 수면과 호르몬의 결과일 수도 있을까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해결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저녁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버티는 분들입니다. 굶으면 혈당이 내려가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밤새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간은 더 적극적으로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아침 혈당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나뉩니다. 어떤 쪽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쪽에서는 특히 노년층에서는 저혈당과 반동 상승이 위험하다고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몸의 반응이 훨씬 섬세해집니다. 젊을 때는 단순한 방법도 효과가 있었지만 이제는 작은 변화 하나가 혈당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밤에 늦게 먹는 습관입니다. 늦은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완전히 내려가기 전에 잠에 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몸이 이미 높은 혈당 상태 플러스 새벽 호르몬 상승이라는 이중 부담을 받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침 혈당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럼 저녁은 무조건 일찍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만이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먹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내용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혈당은 단순히 먹은 것의 결과가 아니라 간의 활동, 호르몬 변화, 수면의 질, 저녁 습관까지 여러 요소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나는 음식만 신경 쓰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미 중요한 첫걸음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있는 간의 역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 혈당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관, 바로 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이야기를 들으면 췌장과 인슐린만 떠올리십니다.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공복 혈당, 특히 아침 혈당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간의 역할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당의 창고이자 공장입니다. 낮 동안 우리가 먹은 음식은 일부는 바로 에너지로 쓰이고 나머지는 간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 저장된 당을 꺼내 쓰거나 필요하면 새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포도당 신생합성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몸이 스스로 당을 만들어내는 기능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과도해질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인슐린에 대한 반응이 둔해질수록 간은 점점 더 많은 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이 혈당이 부족할지도 모른다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실제로는 혈액 속에 당이 충분히 있는데도 세포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몸은 당이 부족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간은 계속해서 당을 만들어냅니다. 이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미 창고에 물건이 충분히 쌓여 있는데도 공장에서 계속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창고는 넘쳐나고 정리가 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간의 활동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느끼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특별히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럴까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 느낌은 틀린 게 아닙니다. 정말로 겉으로 드러난 습관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조용히 다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간 건강과 혈당의 관계입니다. 간에 지방이 쌓이거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포도당 생산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즉, 지방간이 있는 경우 아침 혈당이 더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다른 관점이 존재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간 지방 감소가 혈당 개선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다른 쪽에서는 근육과 인슐린 감수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간을 안정시키는 것이 공복 혈당 관리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필요한 만큼만 당을 만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불필요하게 계속 생산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알게 되면 이후의 선택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 이후의 생활 패턴입니다. 저녁 식사 이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바로 휴식을 취하거나 늦게까지 간식을 드시는 경우 간은 더 복잡한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미 들어온 당과 새로 만들어야 할 당 사이에서 조절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흐름이 다음날 아침 혈당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들으시면서 결국 간이 핵심이구나 라고 느끼셨다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정확히 짚으신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은 생각보다 변화에 잘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올바른 순서와 방법으로 접근하면 단기간에도 충분히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반복하는 저녁 식사의 작은 선택이 어떻게 다음날 혈당을 바꾸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아침과 점심은 신경 쓰시지만 의외로 저녁은 편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쉬고 싶고 맛있는 것을 먹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저녁 한 끼가 다음날 아침 혈당을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문제는 이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사 후 혈당이 안정되기까지는 약 3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이 정도 범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저녁을 밤
9시에 드셨다면 혈당이 안정되는 시점은 자정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상태에서 바로 잠에 들면 몸은 아직 혈당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밤의 호르몬 변화까지 겹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침 혈당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먹더라도 무엇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밥을 먼저 드시고 반찬을 드시는 경우와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밥을 나중에 드시는 경우 혈당 상승 속도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비교적 잘 알려진 과학적 사실입니다. 섬유질과 단백질이 먼저 들어오면 탄수화물의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뿐만 아니라 다음날 아침 혈당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밤사이 혈당 조절 리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면 몸은 훨씬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안정된 흐름이 밤까지 이어지면서 아침 혈당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저녁 식사에서 양만 신경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순서와 흐름까지 고려하고 계신가요?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 이후의 행동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바로 앉거나 누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TV를 보거나 휴식을 취하면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죠. 그런데 이때 가벼운 움직임 하나만 추가해도 혈당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천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운동의 강도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식사 직후에 짧은 움직임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존재합니다. 어떤 쪽에서는 운동은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일상 속 작은 움직임이 더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식사 후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은 혈당 관리에 불리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녁 간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이라는 생각으로 과일이나 간단한 간식을 드십니다. 하지만 이 조금 이 밤 사이 혈당 흐름을 다시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한 시간에서 2시간 전에 섭취하는 음식은 혈당이 충분히 내려갈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저녁 식사는 다음 날을 위한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부담을 남기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에서 하나라도 바꿔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기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병원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밥을 줄여야 하는지, 과일을 끊어야 하는지, 잡곡밥이 좋은지,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하지만 이 질문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얼마나 빠르게 혈당이 올라가는가입니다. 이것은 혈당 관리에서 매우 기본적인 과학적 사실입니다. 같은 양의 탄수화물이라도 흡수 속도에 따라 혈당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흰쌀밥과 같은 탄수화물은 소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채소, 단백질, 지방이 함께 포함된 식사는 소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줄이는 것은 오히려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탄수화물이 부족해지면 다른 방법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바로 간에서 포도당을 더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공복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와 연결됩니다. 즉, 탄수화물을 너무 제한하면 밤사이 간이 더 적극적으로 당을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아침 혈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의외로 놀라시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어떤 쪽에서는 탄수화물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적절한 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최근에는 균형 잡힌 섭취와 혈당 반응 관리를 더 중요하게 보는 흐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기준 하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는 식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3가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첫째, 식사의 구성입니다.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단백질과 지방, 섬유질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식사의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드시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셋째, 식사의 속도입니다. 급하게 드시는 경우 혈당이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실제로 꾸준히 지키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먹을까만 고민하셨나요? 아니면 몸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생각해 보셨나요? 이 관점의 차이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완벽한 식단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은 오히려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대신 작은 원칙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밥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양을 조금 줄이고 순서를 바꾸고 식사 속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50대 이후에 더욱 중요합니다. 몸은 점점 더 안정적인 리듬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들으시면서 나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느끼셨다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이제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혈당 흐름을 실제로 조절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 바로 근육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시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혈당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음식이나 약을 먼저 떠올리시지만 사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은 바로 근육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은 그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마치 큰 저장고이자 소비처와 같습니다. 움직일 때는 물론이고 가만히 있을 때도 일정량의 포도당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충분한 상태에서는 혈당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아무런 관리가 없으면 매년 근육량이 조금씩 감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당을 받아줄 그릇이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같은 양의 당이 들어와도 예전보다 더 쉽게 혈액에 남게 되고 결과적으로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 감소와 혈당 상승이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근육은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근육을 사용하게 되면 그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특히 식사 직후 근육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혈액 속 포도당을 빠르게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식후 10분에서 15분 걷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력한 혈당 조절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혈당을 받아줄 충분한 근육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은 꾸준히 하시지만 근력 운동은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있는데 괜찮을까? 무리하면 다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어떤 쪽에서는 걷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근력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두 가지를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무거운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동작, 예를 들어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벽을 짚고 하는 가벼운 팔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에 관계없이 다시 늘어날 수 있는 조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자극을 주면 몸은 그에 맞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7일 정도만 꾸준히 해보셔도 몸이 달라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혈당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나는 운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용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셔도 좋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목표를 두고도 왜 서로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지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이유를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어떤 의사는 탄수화물을 줄이세요 라고 하고 또 다른 의사는 균형 있게 드세요 라고 말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좋다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더 혼란스러워지죠.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사람마다 몸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혈당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간 기능, 근육량, 호르몬 상태, 생활 습관까지 모두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헐적 단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젊고 대사 기능이 좋은 사람에게는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 특히 근육량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오히려 밤 사이간에 포도당 생산이 증가하면서 아침 혈당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자주 보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탄수화물을 줄이면 혈당이 빠르게 개선된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속이 어렵거나 근육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근육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방법에는 장점과 함께 한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하나의 정답을 찾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리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오래 유지할 수 없다면 결국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조금 느리더라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몸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부분은 특히 노년층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몸은 점점 더 안정적인 리듬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잠깐 버티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오래 이어갈 수 있는 방식인가요? 이 질문의 답이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빠른 변화를 기대합니다. 며칠 만에 혈당이 확 떨어지기를 바라고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형성된 대사 패턴은 서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7일이라는 시간은 짧아 보이지만 몸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 7일 동안 무리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기준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침 혈당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혈당 상승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혈당이 안 떨어질까라고 느끼는 이유,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혈당이 오르는 원인을 밥, 빵, 당분 같은 음식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한 요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조용하고 예상하지 못한 원인들이 혈당을 계속 자극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몸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혈당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몸은 스트레스를 위험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혈당을 올립니다. 즉,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몸이 스스로 혈당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당신의 하루는 얼마나 긴장되어 있나요? 몸은 편안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계속 준비 상태에 있나요? 이 질문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혈당과 직접 연결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수면의 질은 혈당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깊지 않으면 인슐린의 작용이 약해지고 혈당이 더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는 경우, 그때마다 스트레스 반응이 반복되면서 혈당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잠을 오래 자는 것보다 깊게 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약 복용 시간과 패턴입니다. 같은 약을 먹더라도 언제, 어떻게 복용하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복용하는 약의 타이밍이 밤사이 혈당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단순히 정해진 대로만 드시고 몸의 반응을 관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의외로 건강식입니다. 과일, 견과류, 건강 음료.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섭취 시간이나 양에 따라 혈당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과일을 드시는 경우 생각보다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일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언제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어떤 쪽에서는 과일은 자연식이므로 크게 문제 없다고 보고, 다른 쪽에서는 혈당 관리가 필요한 경우 시간과 양을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핵심은 자신의 몸 반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너무 잘하려는 마음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스트레스가 커지고 그 자체가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의외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관리 자체가 부담이 되어 몸이 더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조금 덜 완벽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꾸준히 가세요.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나는 음식 외의 부분은 거의 신경 쓰지 않았구나 라고 느끼셨다면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단 7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바로 7일 변화 루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녁 시간을 정리합니다. 가능하다면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매우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아침 혈당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만약 11시에 주무신다면 저녁은 늦어도 7시부터 8시 사이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앞당기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렵다면 지금보다 30분만 먼저 드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식사의 순서를 바꿉니다. 이것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를 느끼기 쉬운 방법입니다. 식사를 하실 때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셔보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혈당 상승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밤까지 이어지면서 아침 혈당에도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 식사 후 10분 움직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천천히 걸으셔도 좋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셔도 충분합니다. 이 10분이 혈당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바꿔줍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몸의 흐름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무언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적고 지속하기 쉽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입니다. 아침 혈당을 가능하다면 7일 동안 꾸준히 기록해보세요. 그리고 그날의 저녁 습관을 간단히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어제는 늦게 먹었나? 식사 후에 바로 앉아 있었나? 조금 더 편안하게 잤나?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몸의 반응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만의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까지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 몸의 리듬을 이해하는 시작점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정말 7일 만에 변화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바뀌는 신호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혈당은 이 변화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7일이라는 기간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공유로 함께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같은 방법을 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을 했는데 왜 나는 효과가 없을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다고 알려진 방법을 시도해 보십니다. 식단을 바꾸고 운동도 하고 저녁 시간도 조절해 보죠. 그런데도 아침 혈당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안 되는 체질인가 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체질이 아니라 방식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바꾸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생겨서 식단, 운동, 수면, 간식까지 모든 것을 동시에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며칠은 잘 지켜지다가 어느 순간 흐트러지게 되고 결국 원래의 습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몸 입장에서도 급격한 변화는 부담이 됩니다. 리듬이 흔들리면서 오히려 혈당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완벽한 변화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속 가능한 변화를 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결과를 너무 빨리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서 3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하면 조금만 수치가 흔들려도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하루 단위가 아니라 흐름으로 반응합니다. 특히 혈당은 수면, 스트레스, 식사, 활동량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하루의 결과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7일 정도의 흐름을 보고 변화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식사량만 줄이고 당분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은 간의 활동, 호르몬, 수면, 스트레스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관리하고 있는데도 속에서는 다른 요인이 계속 작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력하는데도 결과가 안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작은 신호를 놓치는 것입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잠이 잘 안 온다거나, 아침에 더 피곤하다거나, 식후에 더 졸리다거나, 이런 변화들은 혈당과 관련된 중요한 힌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숫자만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물론 혈당 수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수치 뒤에 있는 몸의 느낌과 변화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조금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쪽에서는 데이터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쪽에서는 몸의 감각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숫자는 방향을 보여주고 몸의 느낌은 균형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혈당 관리는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생 힘들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향만 맞으면 점점 더 편안해지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오셨다면 이미 중요한 절반은 오신 것입니다. 혹시 중간에 흔들리더라도 그 자체가 실패는 아닙니다. 몸을 이해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변화가 시작되면 몸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이 문제인지, 혹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몸이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를 느끼는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라고 하면 숫자만을 떠올리십니다. 아침에 측정한 수치, 식후 혈당 수치.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숫자보다 먼저 몸에서 시작됩니다. 이 점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는 아침의 느낌입니다. 예전보다 덜 무겁고 눈을 떴을 때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든다면 몸의 리듬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밤사이 혈당과 호르몬 흐름이 조금 더 안정되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신호는 식후의 변화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예전보다 덜 졸리거나 몸이 덜 처지는 느낌이 드신다면 혈당의 급격한 변동이 줄어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면 그 반작용으로 급하게 떨어지면서 피로감과 졸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혈당이 완만하게 움직이면 이러한 변화도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치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의 느낌이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수치가 따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질문 드리곤 합니다. 요즘 몸이 조금 더 편안해지셨나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변화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신호는 수면입니다. 밤에 조금 더 깊게 자고 중간에 깨는 횟수가 줄어든다면 몸이 안정된 리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과 혈당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좋아지면 혈당도 함께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몸에서 느껴지는 작은 변화가 있었나요? 그 변화는 아주 미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미세한 변화가 큰 흐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비교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하지만 몸의 변화는 각자의 속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바뀌면 작은 변화도 훨씬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치 개선을 넘어서 삶의 질과 몸의 리듬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미 몸은 조금씩 반응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앞으로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무리하지 않으면서 평생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 혈당의 원인부터 밤사이 몸의 변화, 간의 역할, 식사와 근육, 그리고 7일 동안의 실천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다시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처음에는 잘 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흐트러지고 결국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키기 쉬운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완벽을 목표로 할수록 지치기 쉽고 그 부담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도 모두 거창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저녁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식사의 순서를 바꾸고 식사 후 10분만 움직이고 몸의 반응을 조금 더 관찰하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몸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반복된 패턴에 맞춰 적응합니다.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일정한 리듬으로 생활하면 몸은 점점 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이 점점 편안해지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패턴이 자주 바뀌면 몸은 계속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혈당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방법보다 일관된 습관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큰 변화를 해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작은 변화가 더 오래, 더 깊게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 걷기는 하루 한 번의 강한 운동보다 더 꾸준한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식사의 순서를 바꾸는 것 역시 특별한 노력 없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부담 없는 변화가 결국 가장 강력한 변화가 됩니다. 여기서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방법은 지금뿐만 아니라 1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이 질문은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만의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패턴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7일 동안의 기록과 경험을 통해 이렇게 했을 때 몸이 편안하다는 느낌을 찾으셨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중심으로 조금씩 다듬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중간에 흐트러지더라도 괜찮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속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데이1/7 챌린지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저녁 한 끼부터 순서를 바꿔보고 식사 후 10분만 걸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몸의 느낌과 혈당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도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함께 가보시죠.